명성황후를 잃은 조선의 비극 을미사변의 진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낭인들이 궁궐을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국모시의 사건의 전말을 생생하게 들려드립니다. 일제의 치밀한 계획부터 을미개혁, 단발령으로 이어진 민족 순환사, 그리고 전국을 뒤흔든 의병활동까지. 조선 민족이 겪어야 했던 치욕과 분노의 역사를 함께 기억해 주세요. 명성황후와 일본의 갈등 심화 1895년 가을. 고종 32년 서기 1895년 가을. 경복궁 곤영전에서 명성황후는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이 끝난 후 조선을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조선 침탈이 노골화되면서 황후는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일본의 속셈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고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고종은 우유부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일본에 맞설 힘이 있겠소? 황후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일찍부터 일본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중에도 그녀는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러시아와의 연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라도 일본의 야욕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명성황후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명성황후의 칠러 정책을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는 명성황후를 제거해야 할 최대의 장애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민비가 살아있는 한 조선에서 우리의 계획을 실현하기 어렵다. 미우라는 본국에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1895년 9월 한성에는 수상한 일본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상인이나 낭인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파견한 공작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단 하나, 명성황후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려면 민비를 없애야 한다. 이것이 일본의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한편 흥선대원군도 이 음모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인 명성황후와 오랫동안 권력투쟁을 벌여온 대원군에게 일본의 제안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민씨 세력을 제거하고 내가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면 대원군은 일본과 손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9월 말 일본 공사관에서는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우라 고로 공사를 중심으로 일본군 장교들과 낭인들이 모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10월 8일 새벽 대원군을 앞세워 궁궐에 진입한다. 그리고 민비를 제거한다. 참으로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조선 조정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는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자주 만나 일본에 대항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황제께서 우리 조선을 도와주신다면 일본의 침략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황후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정보망은 이미 조선 궁궐 깊숙이까지 침투해 있었습니다. 명성황후의 모든 동향이 일본 공사관에 보고되고 있었고 일본은 더욱 서둘러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민비를 제거해야 한다. 미우라의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10월 초 한성거리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일본인들의 움직임이 부쩍 늘어났고 궁궐 주변에서는 수상한 인물들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 라는 불안감이 시민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10월 7일 밤 일본 공사관에서는 마지막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일 새벽 4시 대원군 부대와 함께 움직인다. 실패는 허용되지 않는다. 미우라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한 나라의 국모를 살해하려는 전대미문의 만행을 저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을미사변 경복궁 침입과 국모시해 1895년 10월 8일. 1895년 10월 8일 새벽 4시
한성거리는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복궁 일대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거처에서 수십 명의 무리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원군을 앞세운 이 무리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선인으로 위장한 일본 낭인들과 일본군 장교들, 그리고 일부 친일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명성황후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움직여라. 궁궐 경비병들이 눈치채서는 안 된다. 일본 공사관 서기관 스기무라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매수한 궁궐 관리들의 안내를 받아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대원군은 가마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도 편치 않았습니다. 과연 이 일이 잘 될 것인가? 내심 불안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5시 이들은 경복궁 광화문에 도착했습니다. 대원군 마마께서 궁궐에 들어가신다. 선두에 선 조선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궁궐 수비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대원군의 권위 때문에 쉽게 제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수비대장이 물었지만 이미 무리는 궁궐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아비규환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무장한 무리들의 궁녀들과 내관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도적이야. 도적이 들었어. 궁궐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온했던 새벽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일본 낭인들은 미리 파악해둔 궁궐 구조를 바탕으로 곤영전을 향해 일직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명성황후가 거처하는 곤영전을 찾아 그녀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민비는 어디에 있느냐? 칼을 뽑아든 일본 낭인들이 궁녀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때 고종은 침전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급히 옷을 입고 나온 고종 앞에 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고종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대원군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의 뒤로 일본 낭인들이 무기를 들고 위협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편 명성황후는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피신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측근 궁녀들과 함께 궁궐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지만 일본 낭인들의 수색망은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마마 어서 이쪽으로 피하시옵소서. 충성스러운 궁녀들이 황후를 보호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침내 일본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발견했습니다. 저 여자가 민비다. 칼을 뽑아든 낭인들이 황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순간 명성황후는 당당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조선의 국모를 해치려 하느냐? 하늘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칼날은 이미 황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경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국모가 외국인의 손에 살해당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황후의 시신을 훼손하고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궁궐 밖으로 알려지자 한성 시민들은 경악했습니다. 국모마마께서 변을 당하셨다고? 일본 놈들이 감히 우리 국모를 해쳤단 말인가?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한성을 장악하고 있어 감히 항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종은 충격과 분노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평생의 동반자였던 명성황후를 잃은 고종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고종에게 황후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날 을미사변으로 불리게 된 이 참혹한 사건은 조선 근대사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조선 침탈 과정에서 벌어진 이 만행은 두 나라 사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을미개혁과 단발령의 강요 1895년 10월 12월 을미사변 직후 일본은 주저없이 다음 단계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명성황후라는 최대 걸림돌을 제거한 일본은
이제 조선을 완전히 일본화시키려는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을미개혁이었습니다. 새로 구성된 친일 내각은 일본의 지시에 따라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김홍집을 총리 대신으로 하는 이 내각은 사실상 일본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낡은 제도를 모두 바꿔야 한다. 는 명목으로 전통적인 조선의 제도와 관습을 하나씩 파괴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단행된 것은 연호개혁이었습니다. 중국 연호 사용을 금지하고 조선 독자의 연호인 건양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주성 확립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선과 중국의 전통적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려는 일본의 의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과 완전히 결별한다. 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태양력 사용이 강제되었습니다. 수천 년간 사용해 온 음력을 버리고 서양식 태양력을 채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농민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음력으로 농사를 짓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양력을 쓰라니. 농사주기와 절기가 모두 음력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실생활에 큰 혼란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개혁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단발령이었습니다. 1895년 11월 조선 정부는 모든 남성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도록 하는 단발령을 발표했습니다. 위생과 편의를 위해 상투를 없애고 머리를 짧게 자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선 백성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상투는 우리 조상의 유풍이다. 어찌 함부로 자를 수 있단 말인가? 유교 문화에서 머리카락은 부모에게서 받은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를 자르라는 것은 조상에 대한 불효이자 민족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특히 유생들의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차라리 목을 자를지언정 상투는 자를 수 없다. 전국의 서당과 향교에서는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나이 많은 선비들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강압적으로 단발령을 실시했습니다. 경찰과 군인들이 거리로 나가 강제로 상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단발을 거부하는 자는 법을 어긴 죄인이다. 저항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억지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리는 자를 수 있어도 마음까지 자를 수는 없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자신의 상투가 잘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조선인들의 마음에는 깊은 분노와 치욕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더욱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전체가 뭉쳐서 단발령을 거부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관리를 들여보내지 말라. 농민들이 농기구를 들고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무력으로 무장한 관리들 앞에서는 힘없는 백성들이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교육제도 개혁도 이어졌습니다. 전통적인 한문 교육을 축소하고 일본어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조선의 젊은이들이 일본 문화에 동화되도록 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본말을 배우고 일본 문화를 익혀야 한단 말인가. 부모들의 걱정이 깊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을미개혁은 겉으로는 근대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전통 문화와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문화 침략이었습니다. 특히 단발령은 조선 민족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고 이는 곧 전국적인 의병활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전국적 의병봉기의 시작 1895년 말 1896년 1895년 12월 강원도 춘천의 한 산골 마을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훈장이었던 유인석이 제자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의 외침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을미의병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인석은 평소 성리학에 정통한 학자였지만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국모께서 무참히 시해당하고 조상의 유풍인 상투까지 자르라 하니 이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다. 그는 제자들과 향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의를 위해 일어서자.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자. 유인석의 의병 활동 소식은 3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충청도에서는 김복한이, 경상도에서는 정환직이, 전라도에서는 최익현이 각각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을미적 변을 복수하고 단발령을 철회하라. 이것이 의병들의 공통된 구호였습니다. 특히 최익현의 활동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미 70세가 넘은 고령이었지만 그는 호남 지역에서 수천 명의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늙은 몸이지만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최익현의 결연한 의지에 감동한 많은 젊은이들이 의병에 가담했습니다. 의병의 구성을 보면 매우 다양했습니다. 유학자와 선비들이 주축이 되었지만 농민, 상인, 심지어 승려들까지 합류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한가? 나라가 위급한데? 양반과 평민이 계급을 뛰어넘어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는 조선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의병들의 무기는 매우 초라했습니다. 대부분이 농기구나 죽창, 활과 화살 정도였습니다. 반면 일본군과 친일 정부군은 최신식 소총과 대포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비록 변변치 않지만 우리에게는 의로운 마음이 있다. 의병들은 열세한 장비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의병의 전술은 주로 게릴라식 공격이었습니다. 산중에 근거지를 두고 일본군이나 친일 관리들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특히 단발령을 강제로 시행하는 관리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상투를 자른 놈들을 처단하라. 의병들의 공격에 친일 관리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의병 활동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의 잔혹한 진압 작전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의병이 출몰한 지역에는 무차별 보복이 가해졌습니다. 의병을 숨겨준 마을은 모두 불태워버려라. 일본군의 잔혹함에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1896년 1월 충청도 연기군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김복한이 이끄는 의병 500여 명이 일본군 한 개 중대와 맞섰습니다.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다. 의병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화력의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의병들이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의병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인 의병 활동으로 일본의 조선 지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일본의 통제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보고가 일본 공사관에 연일 올라왔습니다. 의병 활동은 조선 민족의 자존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비록 장비는 열악했지만 나라를 구하려는 의지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병 정신은 후에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병 활동만으로는 일본의 침략을 완전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고종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의 피신, 즉 아관파천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종의 아관파천과 정세 변화 1896년 2월 1896년 2월 10일 밤 경복궁에서는 극비리에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사실상 일본의 감시 하에 있던 고종이 마침내 탈출을 결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굴욕을 참을 수 없다. 고종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계획의 핵심 인물은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미국인 군사고문 다이였습니다. 그들은 몇 달 전부터 고종의 탈출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전하의 안전을 위해서는 러시아 공사관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베베르가 고종에게 설득했습니다. 2월 11일 새벽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고종은 궁녀의 옷으로 변장하고 가마에 몸을 숨겼습니다. 평소 궁궐을 드나들던 가마였기 때문에 일본군 경비병들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된다. 가마꾼들도 긴장한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안개를 틈타 고종의 가마는 무사히 경복궁을 빠져나왔습니다. 목적지는 정동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이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고종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여행이었습니다. 과연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고종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오전 6시경 고종은 무사히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베베르 공사가 직접 나와서 고종을 맞이했습니다.
전하 이제 안전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은 러시아 영토와 같습니다. 고종은 마침내 일본의 감시와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종의 아관파천 소식이 알려지자 조선 사회는 다시 한번 격동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공사관에서는 급히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선 왕이 우리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미우라 후임 공사 고무라가 당황해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공들인 조선 지배 체제가 한순간에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게 된 고종은 즉시 반일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을미개혁의 핵심 인물들을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홍집과 정병하는 반역자들이다. 고종의 명령에 따라 친일 대신들이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단발령도 즉시 철회되었습니다. 상투를 기르는 것이 조선인의 도리다. 고종의 선언에 전국의 남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억지로 잘려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적어도 정신적인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을미개혁으로 폐지되었던 많은 전통 제도들이 부활했습니다. 중국 연호 사용이 재개되었고 전통적인 관제도 일부 복구되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되찾았다. 는 기쁨이 조선 사회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러시아의 영향력도 급속히 커졌습니다. 러시아 군사고문들이 조선에 파견되었고 러시아 자본이 조선의 주요 사업에 투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세력권에서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조선인들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대신 러시아가 들어온 것뿐 아닌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독립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종속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국제정세도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조선 반도가 다시 한번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의병 활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는 소식에 많은 의병들이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임금님이 안전한 곳에 계시니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병장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아관파천은 조선 근대사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일본의 독점적 지배가 일시적으로 남아 약화되었고 조선이 다시 외교적 선택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선이 여전히 외국 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드러났습니다. 진정한 자주 독립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을미사변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 후일담. 을미사변으로부터 몇 년이 흐른 후 이 사건이 조선 역사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크고 깊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조선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을미사변은 조선 민족에게 일본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일부 조선인들은 일본을 근대 문명을 전해주는 선진국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국모시해라는 전대미문의 만행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원수다. 라는 인식이 조선 사회 전체에 확산되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조선 여성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모가 외국인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조선 여성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 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후에 여성 독립운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을미개혁과 단발령은 조선인들에게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졌습니다. 단순히 낡은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혼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의병활동은 조선 민족의 저항 정신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장비는 열악하고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숭고한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의병 정신은 후에 독립군 활동과 31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을미사변은 조선이 혼자서는 일본에 맞설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간파천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해답은 조선 자체의 힘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도 새롭게 인식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깨어나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이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전국 각지에 학교가 세워지고 계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여성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도 부각되었습니다. 일본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면 정치적 독립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것을 쓰고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자강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을미사변은 또한 외교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외교적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힘이 있어야 외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에서 민족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종교를 초월해서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을미사변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신문과 잡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일본의 탄압으로 제약이 많았지만 언론인들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전했습니다. 결국 을미사변은 조선 민족에게 뼈아픈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나라를 잃으면 개인도 행복할 수 없다. 민족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주 독립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런 교훈들은 후에 일제강점기를 견뎌내고 광복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조선 민족의 각성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광복의 그날까지 이어지는 항일 정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을미사변의 참혹한 진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의 시해는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민족의 항일 정신을 일깨운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을미개혁과 단발령에 맞선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소중한 유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간파천 사건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일본의 압박을 피해 러시아에 의존하게 된 조선,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열강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조선의 운명과 고종의 고뇌 깊은 선택을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역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들려주세요. 아픈 역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들 다음 주에도 함께 나누겠습니다.